김준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윤형중 랩 2050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국감에 뭐 김건희 여사도 증인 신청했다고 그러고 뭐 이 명태균 씨, 뉴진스까지 증인 얘기가 막 나오는데 이 얘기 이제 오늘 깊이 있게 좀 짚어볼 텐데 그 전에 국감 얘기하면 약간 짜증 나실 수 있어요, 구독자님들. 그래서 우리 신나는 얘기 먼저. 우리나라 경사가 생겼잖아요. 네. 노벨 문학상 네. 한강 작가가 수상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어제 아마 한 7시 좀 넘어서 나온 걸로 기억하는데 누가 한강 와 이렇게 한 거야 카톡을. 그래서 한강에 무슨 뭐 사고 났나 나는 처음에 생각도 못해 진짜로. 아, 한강 범람 이런 건 줄 알았어요. 뭐 한강에 사고 났나 와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들 와 이러고 있어서 이게 한강에 무슨 대형 사고 났나 막 걱정했어요 솔직히. 그래서 대형 사고급인 건 맞아요. 대형 사고죠. 뭐 국가적 경사인데 어쨌든 생각지도 못했다 진짜. 그러네. 근데 뭐 생각 못한 게 우리만 생각 못한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생각 못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베팅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이게. 네네네. 저도 이제 뭐 봤는데 아예 이름이 없어요 한강은. 한강 작가는 아예 이름 자체가 없다. 그러니까 배당률이 이제 나오잖아요. 네네네. 높으면 높을수록 이제 숫자가 낮아지죠. 그러니까 네. 덜 먹는다라는 거 쉽게 얘기하면 그 사람한테 베팅을 하면 아예 이름이 없다는 거는 완전 예상 밖이다. 노벨 문학상이 아시아에서 두 번째고 아시아 여성으로는 첫 번째라고 그러는데 중국 여성 작가가 받을 걸로 많은 분들이 예측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성지 기사라고 이렇게 회자되면서 그 사람들이 보고 있는 기사가 매일경제신문이 그 한강 작가를 인터뷰한 기사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게 이제 오늘 바로 그 온라인상에 노출이 되었는데요. 그 인터뷰가 무려 한 보름 전에 인터뷰가 진행되었고 그 기자분이 굉장히 세심하게 인터뷰를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추가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 한 주 전에 다시 추가 질문을 하고 오늘 이렇게 딱 공개를 하는데요. 거기 질문 중에 어떤 내용이냐면은 아마 이런 질문이 썩 그렇게 마뜩찮지 않을 수 있겠지만 제가 예상하기로 머지않아 10년 내로 스웨덴에서 작가님에게 연락이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0년 내로? 네. 그럼 언제 인터뷰한 건데? 그게 이제 보름 전에 인터뷰를 보름 한- 전에 10년 내는 맞네요. 그래요. 아무튼 그걸 굉장히 정확하게 예측했고 와. 인터뷰가 발행된 딱 시점에 네. 한강 작가님이 굉장히 자세한 인터뷰가 네. 그 이 매일경제 인터뷰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야, 그래서 히트 쳤네요. 네,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 나온 그 한강 작가님 발언들이 굉장히 그 문학에 대한 본인의 애정과 심지어 그 인터뷰 당시에 본인이 읽고 있는 책의 리스트까지 이렇게 아, 그래요? 해주면서 그거 진짜 궁금하다. 저는 네. 그 한림원, 스웨덴 한림원 노벨 이 문학상 주는 그 주최에서 인터뷰하는 그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 채식주의자, 소년이 온다, 작별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 대표작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본인이 추천한 책이 있더라고. 본인이 하는 본인의 책은 작별하지 않는다 먼저 읽어보세요. 그러시더라고요. 네, 딱 하나를 맞습니다. 네, 찍어주시더라고요. 제가 또 이제 제주도에 애정이 좀 각별한 사람이다 네, 보니까 제주도 4.3 예, 제주 다룬 4.3을 다룬 소설이고요. 한강 작가님의 또 주요 그 필모그래피의 특징 중에 하나는 필모그래피라고 표현하기는 어렵겠지만 작가의 이제 그래피 중에서 특징 중에 하나는 우리의 역사의 그런 이제 아픔 그리고 우리의 역사적인 그런 교훈과 어떤 사실 같은 것들을 정면으로 이제 응시하면서 거기에 담긴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탐구를 굉장히 처절하게 한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대표작 중에 하나가 소년이 온다라는 우리가 5.18 사건을 다룬 이제 대표작이 있었는데요. 근데 가장 최신작이 그 작별하지 않는다라는 작품이고 그 작품을 쓰는데 무려 한 6년에서 7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네. 아니 정책만 연구하시는 줄 알았더니 문학 애호가세요? 아, 정말 잘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네요. 근데 저는 또 흥미로웠던 게 이분이 한강 작가가 블랙리스트에 올랐었다고 하더라고요. 옛날에 그 박근혜 정부 때 문제됐던 문체부 블랙리스트. 대한민국의 이제 국격을 보여주는 거죠. 이제 일단은 블랙리스트에 한번 올라야지 오스카상도 타고 노벨상도 타고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증이야 인증. 그리고 오징어 게임의 장동혁인가? 맞죠? 황동혁 감독도 블랙리스트에 올랐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그러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을 그냥 때로는 거예요. 이를테면 무슨 성명 같은 거 발표하면은 거기에 회원들 다 블랙리스트 넣어버리고 굉장히 내가 보기엔 무성의하다. 그러니까 하려면 제대로 일을 해야 되는데 진짜 딱 찝어가지고 이렇게 핀셋처럼 해야 되는데 하라는 거를 제가 권유한 게 그게 바람직하다라는 게 아니라 너무 무성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때로 다 넣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김준일 평론가님도 블랙리스트 오르지 않았어요? 저는 없습니다. 네.
아마 이 정부에서 상당히 찍혔을 것 같은데. 저는 그 대신 블랙리스트는 없는데 고소 고발이 계속 들어오고 있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좀 요새 주가가 상종가를 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박근혜 정부 때 리스트나 만들고 그랬는데 윤석열 정부는 고소고발을 고소 고발을 해요. 저는 얼굴이 잘생겨서 뜨는 거지 뭐 그런 거랑은 아무 상관이 없고요.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은 그게 이제 박근혜 정부 때로 끝난 게 아니라 지금 문체부 1차관이 이제 용호성 차관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지난 7월에 임명된 당시에 문화연대하고 작가회의 등 10개 단체가 성명을 냈는데 용 차관은 2014년에 청와대 파견 근무, 박근혜 정부 때 파견 근무 해가지고 이 블랙리스트를 문체부에 전달하는 등 이거를 주도한 인물이다. 근데 사법 처리는 이제 받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거를 그렇게 작가들이 이제 주장을 하고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코미디 같은 일입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사실 소관부서는 문체부거든요. 근데 블랙리스트에 한강을 블랙리스트에 넣었던 사람이 차관으로 있고 뭐 이게 무슨 일이냐 도대체. 우리나라를 빛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해야 되겠네요. 차관이. 그러면은 그때 블랙리스트 넣어주셔서 그 덕분에 제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 한강 작가가 뭐 그렇게 말씀하실지. 그러니까 이게 진짜 나라가 진짜 코미디 같은 일이에요. 저는 채식주의자를 예전에 읽었는데 이거 2014년 10년 전에 나온 책인데요. 그때 진짜 찌릿찌릿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책이 경기도 교육청에서 지정한 청소년 유해 도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참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육감이 누구셨는지 참. 현재 교육감이십니다. 현재 최근의 일이에요. 유해 도서를 지정한 것은. 네. 현재 교육감, 임태희 교육감. 임태희 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야 돼요. 어쨌든 경사는 경사대로 네. 우리의 국격이 여기까지 뻗쳤다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이 기회에 이게 출판 시장이 또 단비 같은 소식이거든요. 그렇죠. 네, 맞아요. 이 기회에 정말 특히 한강 작가님은 여러 인터뷰에서도 밝혔다시피 한국 작가들에 대한 애정이 상당한 분이세요. 그래서 인터뷰할 때도 자기 지금 김혜란 작가에 뭐 읽고 있다 이런 표현들을 하시는데 한강 작가의 작품뿐만 아니라 한국의 여러 작가분들의 그런 작품들을 많이 접하기를 또 그런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아버님도 작가이시죠? 네, 소설가 한승원. 유명하신 예. 분이죠. 엄청 유명하신 분. 네. 그렇죠. 자, 기뻐하면서 그래도 또 짚을 건 짚어봐야 되니까 국감 얘기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국감에 김건희 여사도 증인으로 소환하겠다. 뭐 명태균 씨도 소환하겠다. 그리고 뭐 뉴진스의 한이는 직접 본인이 증인으로 나가겠다. 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인들, 뭐 구글, 뭐 이 코리아 비롯해서 많은 기업인들, 뭐 배민도 들어가 네. 있고 소환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요 사안들을 뒤에 좀 살펴보기로 하고요. 증인으로 채택돼서 출석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좀 한번 전문가들께서 짚어주시면 좋겠어요. 네. 일단 증인으로 채택이 되는 과정부터 이게 굉장히 사실 그 막후에 여러 정치들이 작동을 합니다. 일단 예를 들면은 여당과 야당이 증인으로 채택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다를 거 아니에요. 예, 누가 등장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안이 어느 수준으로 다뤄진다, 또 그 사람이 나오는 발언에 따라서 굉장히 파급력이 다르기 때문에 분명히 거기에 이견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또 여야가 이제 특히 간사들, 각 상임위의 간사들이 내가 넣고 싶은 명단 그리고 저쪽이 넣고 싶은 명단을 서로 많이 마지막에 주고받기를 합니다. 주고받기를 해서 결국에는 이 사람은 협상용으로 이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은 포기하고 다른 사람 이 사람은 넣어자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교환이 좀 이루어지거든요. 그런 식으로 결국 증인 채택이 이루어지는데 결국에는 굉장히 민감한 사람들이 증인 채택이 밀리는 이유는 사실 그런 사람들의 채택을 여나 쪽에서 굉장히 극렬하게 반대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좀 마지막까지 좀 그 어떤 식의 채택이 이루어지는지 또 볼 필요가 있고요. 저는 그래도 굉장히 눈에 띄는 뭐 인사들, 예를 들어서 뉴진스의 한이라든지 아니면 심지어 뭐 제시 링가드, FC 서울의 제시 링가드 선수까지도 막 증인으로 부른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는데 뭐 약간 그런 화제성인 것 같고요. 저는 좀 눈여겨봤던 이제 증인도 있고 참고인도 있는데요. 피터 얀 반데비트라는 그 배달의 민족 딜리버리 히어로의 아시아 대표 또 이제 그를 눈여겨봤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한 발언도 상당히 인상적이었고, 뭐 아주 솔직한 얘기를 해서 인상적이라기보다는 그동안에 이제 배민이 해왔던 행태들 그리고 최근에 좀 바뀌었던 모습들 이런 것들을 봐서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국감에서 증인이라는 사람의 위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수사할 때처럼 뭔가 이렇게
그 피의자 있고 참고인 있고 이렇게 불러가지고 조사하는 그런 개념인가요? 그러니까 뭐 피의자는 아니죠. 명확하게 할 거는 피의자는 아니고 수사선상에 이 사람이 나쁜 짓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그런 혐의가 있어서 오는 사람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이 사람의 얘기를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듣기 위해서는 이제 뭐 관련된 사람들을 다 부르는 건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여야 합의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게 합의가 안 되면은 뭐 불발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뭐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합의가 안 되고 그냥 민주당이 투표로 해버리면은 무조건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다 되니까 국민의힘에서 이를테면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뭐 증인들 이렇게 신청하려고 했다가 뭐 불발되고 뭐 이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상황인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안 나오면은 이제 동행명령서 이제 발부해가지고 이제 잡으러 가는 거 쉽게 얘기를 하면은. 그 강제로 오게 만드는 건가요? 그러니까 원래 법적으로는 사실은 이제 7일 이전에 출석하는 날 7일 이전에 그러니까 그게 출석 명령서가 그러니까 가야지만은 이게 효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7일이 아니라 6일, 5일, 4일 이때 전달된 거는 안 나가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일찍 계획대로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명태균 씨 지금 뭐 화면도 나가지만은 명태균 씨 오늘 CBS 아침 인터뷰가 나왔는데 동행명령장 나왔는데 본인은 낚시하러 갔다라는 거예요. 뭐 걔들이 뭐 하든 말든 나는 낚시하러 갔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사실은 국회 권위가 좀 무시된 거죠, 사실 이게. 예. 아니 그렇게 조롱을 당할 거면 차라리 부르지 않느니만 못한 거 아닌가요? 사실 이거는 그러니까 그 증인에 대해서 무조건 부르는 것보다는 그 증인의 설득 과정도 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안 나오려고 하는 사람도 있으면은 약간 어르기도 하고 약간 일종의 협박도 하고 너 계속 그러다가 우리 가만두지 않겠어 막 이런 것도 하고 막 그러지만은 명태균 씨 같은 경우는 대놓고 조롱한다, 낚시 갔다고 뭐 이런 일도 비일비재한 것 같아요. 근데 명태균 씨는 어쨌든 지금은 안 나올 건데 저거를 고발을 할지 여부를 15일에 결정을 한답니다. 국회에서. 예. 지금 그래서 그 전에 출석 여부를 할지. 근데 뭐 저분은 지금 국회 지금 동행명령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 깜빵 갈지 모르시는 분이라서 저분은 뭐 별로 개의치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네, 국회에서 증인의 또 의미 중에 하나는 그 증인으로 채택된 다음에 증인으로 이제 출석을 하게 되면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의한 법률에 의거해서 선서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물론 아주 예외적인 사례에 선서를 거부하는 경우도 거부해도 되는구나 막 이런 걸 우리가 좀 최근에 아니라 뭐 이명박 정부 때도 좀 배우기도 했었었는데, 아무튼 이 선서를 하게 되면 허위 사실을 말하게 되는 것에 이제 제한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허위 사실을 말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물론 국회에서의 발언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겠지만 그래도 선서를 하면은 확실히 법률적인 제한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근데 다만 요거를 이제 악용해서 요걸 법을 잘하는 분들이 악용해서 뭐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이나 예전에 뭐 김용판, 뭐 원세훈 국정원장 이런 사람들도 선서를 아예 안 해버 선서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아마 이 방송에도 한번 다뤘던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좀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상임위에서도 사실은 평소에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나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필요한 참고인들 불러가지고 질의를 하잖아요. 그것과 국감 때 하는 이 국정감사란 행위 안에서의 증인이 출석해서 증언하는 거, 이게 차이가 있어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관련된 법률은요, 다 적용이 되고요. 증인 선서는 다 적용이 되고요. 일단 아까 말씀하셨던 거는 청문회인데, 청문회는 크게 이제 조사 청문회, 입법 청문회, 이사 청문회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원래 입법 청문회라는 거는 그냥 명문의 규정일 뿐이지 안 해왔었는데, 이번 국회에서 이제 몇 번 열렸던 겁니다. 그동안 조사 청문회, 인사 청문회만 열다가, 그리고 국정감사는 1년에 한 번씩 이제 요 추석 즈음해 가지고 3주 동안 벼락치기로 막 몰아치는 형태의 감사를 하는 것인데요. 요 얘기도 꼭 하고 싶은데 우리나라처럼 국정감사하는 국가가 OECD 국가 중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라는 건 몰아서 이렇게 3주 동안 몰아가지고 사실 이 국정감사가 한 10월쯤에 하는 것도 굉장히 문제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정기국회 자체가 9월에 열리는데 많은 입법에 대한 일정이 정기국회에 맞춰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정기국회가 열리고 10월, 11월은 또 예산 심의를 해야 되는 시점인데 국정감사를 또 몰아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국회의 굉장히 중요한 직무 자체가 국정감사로 올인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논의를 이제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냐는 얘기도 한번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저거는 조금 얘기가 많이 나왔고요. 사실은 국정감사를 하는데
이 피감 기관들이 시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사실은 언론이 얼마나 주목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국회의원이 지적한다고 해서 이제 이거 시정하겠습니다라고 내년에 보면은 또 그대로야. 그런 일이 되게 비일비재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너무 많은 18개 상임위에서 너무 많은 의원이 300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근데 보도자료 하나만 내겠어요? 계속 낼 거 아니에요. 자기가 알리려고. 몇천 개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특히 요즘같이 김건희 특감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은 국감, 김건희 국감 특감이래. 김건희 예,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은 나머지가 다 묻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정도 안 돼. 그래서 이거를 상시적으로 하자. 1년에 그냥 기간을 정해놓지 말고 상시적으로 하자. 그리고 아니면은 위원회별로 월을 지정을 하자. 이를테면 뭐 5월에는 뭐 3개 위원회, 뭐 6월에는 뭐 몇 개 위원회 이런 식으로 하면은 훨씬 더 좀 많은 정보들이 국민들한테도 전달이 되고 이게 좀 효율적으로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지만은 안 고쳐져요. 자, 그거는 꼭 고치도록 해주시고요. 두 분이 그러면 너무 좋은 아이디어. 상임위별로 월 지정하자 너무 그러니까, 좋은 아이디어. 너무 좋은 예. 아이디어. 핑퐁 예. 핑퐁 하면서 너무 여러 좋은 이슈를 아이디어. 제기할 수 예. 있겠네요. 그러면 그래도 묻히지 않게 이번 국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두 분의 이야기 그걸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아까 네. 딜리버리 히어로. 저는 배달의 문제와 가계부채 문제 두 가지 준비했습니다. 가계부채. 예. 김준일 평론가님. 저는 개식용 금지법하고 외국 빅테크와 관련된 이번에 이제 과방위 국감의 문제점에 대해서 사실은 지적을 할게요. 개식용 금지법이 김건희법이죠? 아니 김건희법이 많아가지고 이제 뭐가 김건희법인지 뭐가 모르겠- 김건희법인지 모르겠으나 원조 김건희법으로 알려져 있는데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거 민주당에서 발의했고요. 네. 심지어는 국힘은 농해수위에 그때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해서 단독 소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어요. 그러니까 본회의에서는 표결을 했는데 그때는 국힘이 안 들어왔어요, 심지어. 근데 이름은 김건희법이야. 김건희 여사와 민주당이 손잡고 만든 법 이렇게 되는 건가? 되게 좌우 합작의 아주 모범 사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조금만 이따 살펴보기로 하고 배민 먼저 살펴볼까요? 배달에 많이들 쓰시는데 무슨 네. 이슈가 있나요? 아유, 정말 배달의 민족의 문제가 상당히 배달의 민족이라는 업체가 국내에 지금 독과점과 거의 다름없는 업체죠. 국내 시장 점유율이 한 60% 이상, 거의 60% 이상으로 늘 이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 업체가 이제 최근에 수수료율을 6.8%에서 9.8% 3% 포인트를 올렸습니다. 예, 수수료율만 올린 게 아니라 저는 이제 배달 음식을 잘 안 먹기 때문에 이제 이 조사를 위해서 이제 들어가 봤는데요. 또 최근에 기사들을 보니까 이제 가게 배달이라는 메뉴와 배민 배달이라는 메뉴가 좀 따로 있다 그래요. 그래서 가게 배달은 이제 가게에서 알아서 이제 배달을 하는 형태고 수수료도 제한되고 뭐 그 배민에 주는 수수료나 이런 건 제한되고 그런 형태인데 배민 배달은 이제 배민의 라이더들이 이제 배달하고 이제 배달비 수수료 다 이제 배민이 가져가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점점 이 메뉴 구성을 바꿔서 가게 배달의 메뉴는 정말 조그맣게 만들어 놓고 배민 배달은 막 이렇게 크게 만들어 놓고 심지어 가게 배달을 하려면은 가게 업주들이 막 프로모션이나 막 할인 정책도 마음대로 못하게 그런 제한들을 많이 걸어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배민이 지금 그러니까 기업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 자체를 뭐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한 거는 이제 배민이 6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업체인 것이고요. 그리고 배민이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할 지점은 배민이 작년에 독일에서 독일 기업이거든요. EU에서 독과점 금지로 과징금을 한 4천억 원 정도로 맞았습니다. 그래서 4천억 원을 지금 이제 납부해야 되는 상황인데 마침 작년에 한국에서 배달의 민족이 발생한 영업이익이 6천억 원에 달했거든요. 6천억 원. 예. 이 엄청난 숫자인데 6천억 원 중에서도 배당 성향이 한 80%가 되기 때문에 배달의 민족이 이 딜리버리 히어로가 갖고 있는 지분율이 99%거든요. 상장도 안 돼 있는 회사이고 99%의 지분율을 가진 회사가 80%가 넘는 배당 성향 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 4,500억 정도를 배당을 받았고요. 그래서 거의 지금 EU에서 독과점 금지로 과징금 맞은 거를 한국에서 배당으로 메우려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을 좀 받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과징금을 받은 이유가 독과점 행위 때문이었잖아요. 근데 한국에서도 이 독점 기업이면서 수수료율을 일방적으로 올리고 업주들에게 차별적인 혜택을 주고 그러니까 이런 독과점에 지적받아온 행태들 한국에서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번에
피터 얀 반데비트 이제 대표가 이제 국감에 나오면서 우리는 이렇게 먹고 튀려는 그런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먹고 튀려는 목적이 아니라 장기적, 여기서 어떤 따옴표하고 장기적 관점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으며 업주의 이익을 개선하는 것이 우리의 사업의 목표다라고 아주 원론적인 발언을 내놨거든요. 하지만 여태까지 해온 행위들은 그것과 정반대되는 행위들을 해오고 있었던 것이고, 마침 그래도 이 국감을 의식하고 최근에 비판을 의식해서 당근책을 조금 내놓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업주들에게 아까 그 가게 배달 같은 경우 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프로모션을 제한하거나 그런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풀어주고 약간의 당근책을 내놓는 유화책을 내놨습니다. 이게 국감의 이슈가 되는 이유는 예를 들면 EU 같으면 독과점 하고 있으니까 당신들은 과징금을 4천억 원 내세요라고 EU 정부가 그렇게 조치를 취하는데 반해서 우리 정부는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이게 국감 이슈가 되는 그런 조치를 건가요? 취하고 있지도 않을 뿐더러 지금 배민이 그동안 어떻게 해왔는지에 대한 사실 정치권의 관심이나 아니면은 공정이나 뭐 그동안 국회 정무위원회 관심이 굉장히 미미했습니다. 그래서 독과점으로 예. 6천억 원 벌어서 거의 5천억 원은 배당해서 외국에 있는 본사에 송금하고 그 송금된 돈으로 이외에 과징금 내고 있는데 지금 뭐 하고 있냐 정부는. 이런 게다가 지금 이렇게까지 많은 이익을 벌어갈 만한 상황인 거냐도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지금 그 야당이 민생회복지원금을 계속 주장하고 하는 거는 지금의 한국의 경제상이 굉장히 예외적이기 때문인데요. 이 예외적인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자영업자들입니다. 지금 다른 어떤 경제 주체들보다 자영업자들이 제일 힘들거든요. 지금 연체율, 뭐 대출, 뭐 금액이라든지 뭐 다중채무라든지 이런 상황들이 가장 사상 최악의 지표를 찍고 있는 와중에 지금 그 이제 배달의 민족은 그 와중에 그들을 상대로 사상 최대의 실적을 내면서 이익을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우리 잘 봐야 된다는 것이죠. 예. 이거는 꼭 바로 잡혔으면 좋겠네요. 정부에서 좀 했으면 좋겠어. 근데 어떻게 바로 보세요? 잡기 힘들어요. 아니, 그러니까 현실적인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배달의 민족이, 그러니까 저기 딜리버리 히어로가 인수 금액이 배달의 민족 그때 우한 형제들이잖아. 그 4조 7천억 원 정도를 주고 샀어요, 이거를. 그래서 이거를 비싸게 주고 샀다. 그래서 그때도 기사가 나왔던 게 이거 이제 분명히 본전 뽑으려면은 수수료 올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독과점 문제가 해소가 안 돼요, 사실은. 지금. 그리고 배달의 민족이 어쨌든 맵을 써보신 분들, 저는 자도 배달자 안 시켜 먹지만 써보신 분들은 그냥 습관적으로 또 하는 것도 있고, 배달의 민족이 제일 혜택도 많고 편리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는 거잖아요. 카카오를 우리가 많이 쓰는 것도 그런 이유고, 예를 들면은 카카오 택시를 압도적으로 많이 요번에 공정위한테 두드려 맞았는데, 그 너희 그 경쟁사들 데이터 안 주면은 우리가 너희 콜 배제해버리겠다 그래가지고 좀 공정위한테 때려 맞았지만, 어쨌든 독과점적이고 사람들의 습관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를 그러니까 공정이나 이런 데에서 직접적으로 들어가서 뭔가를 불공정 행위가 있거나 이런 거를 보지 않는 이상 되게 어려운 문제다, 이거는. 얘네가 합법적으로 하는 거를 막기 어렵고, 가장 우리나라의 삽질이 뭐였냐면은 이런 거 있으니까 야, 그럼 우리 수수료 낮추는 공공기관에서 지자체에서 우리 배달앱 만들게라고 했는데 얼마 전에 기사 나왔는데 그 많던 지자체 배달앱도 어디 갔나? 다 소리 소문 없이 다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 돈 모아가지고 뭔가 다른 방식의 대책을 마련했으면 차라리 낫지 않았을까. 쓸데없이 우리가 뭔가 해볼게 하다가 다 망했다. 근데 사실은 독점 서비스가 편하긴 편해요, 말씀대로. 근데 문제는 독점 이익을 가져간다는 게 이제 문제인 건데. 그러니까요. 이 온라인 시대의 독과점을 뭐 직접적으로 막기는 굉장히 어렵죠. 근데 문제는 독과점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독과점으로 비롯된 불공정 행위들은 막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배달의 민족뿐만 아니라 쿠팡도 뭐 여러 가지 이제 검색된 결과들을 조작하는 등 독과점에 따른 이제 불공정 행위에 대한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같이 자영업자들이 어려운 시점에 수수료율을 이렇게까지 인상한다? 거의 50% 이상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저는 딱 이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여기선 그래도 된다. 예. 예전에 이제 예전에 까르푸 대형마트가 그 노동자들 탄압할 때 프랑스에서는 안 그러면서 우리한테 왜 그럽니까 했을 때 여기서도 그래도 되니까. 딜리버리 히어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될 겁니다. 근데 하지만 여기선 그래도 되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안타깝네요.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은 나중에 시간 따로 잡아가지고 한번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깊이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은 다음 이슈로 한번, 아까 지적하신 이슈도 비슷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구글, 넷플릭스 이 얘기죠. 상생협의체 지금 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고, 어쨌든
저는 이거를 구글과 넷플릭스나 뭐 유튜브나 여기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을 좀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어서 이거를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기사들이 막 쏟아져 왔어요. 왜 구글은 한국에 망 사용료 안 내냐, 막 질타하니까 미국에 접속료 내고 있다, 뭐 이런 답변을 했다라는 것도 뭐 있고, 한국 매출 8,233억 넷플릭스가 한국 법인세는 고작 36억밖에 안 냈다, 막 이런 기사도 나오고. 몇 년째 계속 듣는 것 같은데. 예, 저 얘기? 유튜브 넷플릭스는 한국이 호구냐, 한국 요금 1.5배 올리고 환불도 거부하고 있다, 뭐 이렇게 다 국감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구글 코리아 사장이 국감장에서 웃었다고 엄청나게 이제 질타받고 막 이런 거 기사까지 나왔어요. 이게 말씀하셨다시피 그냥 지금 제가 보기에는 거의 한 10년째 똑같은 게 반복되고 있어요. 국감마다요? 국감마다. 매년 국감마다 이제 뭐 이제 과방이나 이쪽에 정보통신 쪽 하면은 저 사람들은 연례 행사로 나와요. 그냥 매년 10월 달에 저는 뭐 구글 코리아 사장이든 뭐 누구든 하니까 이런데 빅테크의 한국 지사 이런 본부 사장들은 그냥 저때 한번 나옵니다. 그리고 욕 한번 먹고요. 몇 번 희죽희죽 되고 그다음에 또 내년에 또 1년 동안 잠잠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국회의원들은 호통도 치고 뭐 기사도 나오고 약간 뭐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사람들도 이제 다 잊어버리고 그렇다가 또 1년 되면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은 10년째 뭐 하냐 그러면은. 그러게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국회의원들 해결할 수는 없고 행정부가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행정부도 이제 통상 마찰의 문제가 있으니까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있는데 입법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규제를 하는 방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 물론 이제 통상 마찰 문제가 있으니까 조심스럽긴 해야 되지만은 이건 그냥 관습화돼 있다, 국회의원들이. 그냥, 야, 그 애들 뭐 구글 얼마나 삥 뜯어가는지 한번 봐봐. 이렇게 해가지고 불러가지고 그거 한번 하고 또 떼고 되고. 이게 그래서 무슨 의미가 있나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만 다른 법을 적용하는 거는 매우 어렵습니다. 글로벌 규제와 이제 스탠다드가 있는데 우리나라 그럼 그런 논의를 주도하고 있느냐. 소위 말해서 뭐 디지털세 이런 게 있거든요.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은 법인을 지금 예를 들면 구글 같은 경우에도 유튜브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매출을 그만큼 안 내는 이유가 싱가포르에 본부가 있어요. 아시아 본부가 있으니까 거기가 법인세가 낮으니까 거기에서 나 지금 세금 내고 있으니까 우리 못 내겠다는 거거든요. 그쪽에다가 우리가 돈 번 거를 막 상표 사용료 이런 명목으로 다 주죠. 비용 처리하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옛날에 공장이 돌아가던 데는 거기에 한국의 법인이 공장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디지털 시대에 이런 빅테크 기업은 아무데나 둬도 본사나 지사를 아무데나 둬도 상관없으니까 이런 식의 조세 회피나 조세 절감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유럽에서도 디지털세라고 그 매출은 그 나라의 세금을 낸다 이런 거를 입법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국회나 우리나라 정부가 아무 역할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논의를 이게 그렇게 문제라면은 이거를 주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필라 원 뭐 이런 거거든요. 그거 이제 이름이 뭐 법 이름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그러면서 매년 똑같은 얘기만 하고 있다. 굉장히 무능하다 제가 보기에는. 저도 관심 많은 주제인데 글로벌 최저한세라고 해서 그 어느 정도의 이제 세금은 그 나라에서 좀 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논의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최근에 유튜브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엄청 올랐잖아요. 많이 올랐어요. 네, 지금 거의 14,900원인가 그 정도 하거든요. 한 달에. 네, 이게 물론 이게 해외 가격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으나 국내에서 이렇게 급격하게 오르고 있고 국내에서 매출을 잡는 거는 국세청의 의지만 있으면 다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국 소비자들이 그 유튜브 프리미엄 결제 내역들은 다 잡히거든요. 아마 구글에 우리 한국 소비자들이 내는 금액들 거의 다 잡힐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그 과세 자료들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으니까 잘 참고 삼아서 그 제도들을 만들면 충분히 설계를 할 수 있거든요. 문제는 이제 글로벌 협력이에요. 그런 것들을 한국 정부가 그동안 너무 관심이 없었다. 저도 그 부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이것도 좀 하여튼 좀 해결되면 좋겠는데 이건 어쨌든 조금 복잡한 문제인 것 같긴 하네요. 복잡한 듣고 보니 문제이긴 외국하고의 쉽지 관계를 않아요. 잘 네. 풀어내야 되는 문제. 투자자 국가 소송 걸릴 수 있어요. 사실 이건 잘못했다가는. 근데 유럽은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좀 스터디를 해볼 필요는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미묘하게 다른 게 뭐 잘 아시겠지만은 빅테크는 대부분 미국 기업이고 그러니까 미국과 유럽이 입장이 달라요. 그러니까 유럽은 주로 규제를 하고 우리는 이거 세금을 다 우리가 받아내야 되겠다라는 건데 우리는 사실 너무 친미적이야. 이런 거는 사실은 굳이 친밀 필요 없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또 예를 들면 네이버나 이런 나라들은 이런 기업들이 또 해외 진출도 하잖아요.
그 망 사용료 문제도 사실은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구글이나 뭐 이런 애들이 이제 워낙 돈을 안 내고 배짱을 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야, 망 사용료 낼 거면 우리는 그냥 서버 우리 여기다 따로 안 둘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약간 우리나라하고 서로 우리나라의 빅테크 기업하고도 이해 상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사용료 문제가. 그러니까 통신사가 이제 망사업자가 이거는 이득을 보는 거고 나머지 콘텐츠 기업들은 그 네이버나 뭐 카카오를 다 포함해서 얘들은 또 반대하는 네이버, 입장이니까 카카오, 넷플릭스가 같은 입장이겠죠. 같은 입장이에요. 아니 그렇게 근데- 근데 아니고 넷플릭스 구글이 훨씬 비중이 높다는데요. 아, 훨씬. 망 비중은. 예. 망비중이 비중은 높은데. 망비중이 예전에는 네이버가 비슷했는데 지금은 이제 완전 역전돼 가지고 역전이 됐구나. 그래서 사실은 돈을 받아내야 된다는 목소리가 최근에 더 올라가긴 했어. 어쨌든 뭐 그런 막 있어서 이거 조율하기는 쉽지 않지만은 어쨌든 정부가 아무것도 사실상 안 하고 있다라는 게 문제예요. 제가 보기에는. 아,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이슈 얘기하고 게시용 금지법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게시용 종식법이네. 예. 뭐 이름은 이제 정확한 이름은 게시용 금지법이 아니라 뭐였죠? 이름이 뭐야? 하여간 그런 거 있습니다. 김건희법. 김건희법. 뭐 길어요. 하여간 개의 제목이 식용 먹지 말자.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뭐 그래서 개식용 종식법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왜 나왔냐면은 윤석열 정부의 이 주먹구구식 그리고 즉흥적인 이런 법 이런 거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고 사실은 이거는 민주당이 주도했기 때문에 민주당도 같이 욕을 먹어야 돼요. 천하람 의원이 굉장히 잘 지적을 했어요. 뭐냐면은 일단은 3,600억 원의 총 사업비가 잡혔는데 이거를 기재부가 예타를 했다. 무조건 이건 김건희 이름만 붙으면 예타하는 거냐. 이거를 이제 먼저 질의를 면제. 예타 면제. 예. 예비 타당성 조사라고 해서 이게 정말 돈이 잘 쓰일 건지를 미리 스크리닝하는 그 프로세스를 예. 면제해줬다. 뭐 이제 기재부에서는 다 법과 절차에 따라서 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민주당이 그냥 했으면은 절대 그럴 리가 없어. 근데 이게 이름이 김건희법이 붙으니까 갑자기 이제 예타 면제가 됐단 말이야. 그게 사업이 몇백억 이상이면 해야 되는 거지. 300억이든. 뭐 300억인가 500억인가. 300억인가 500억인가 그러기 때문에 뭐 이건 하는 게 맞아요. 근데 더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식용으로 키우는 개가 뭐 정부 추산으로는 46만 마리 정도 된대요. 그런데 이거를 한 마리당 23년 뒤에 폐업을 하면은 정부는 개 한 마리당 20만 원에 이게 해주기로 했는데 올해 당장 폐업을 하면은 60만 원을 주는 인센티브를 주겠다라고 그래서 개 한 마리당 그러면은 46만 6천 마리가 있는데 여기에 60만 원씩 곱하면은 당장 2,796억 원이 소요가 되는데 근데 내년 예산은 560억밖에 안 잡아놨다는 거예요. 아니 어떡하려고?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주먹국 뭘 이제 기재부 입장에서도 개 때문에 이렇게 돈을 많이 써야 돼 이렇게 해서 뭐 예산을 깎았겠지. 그런데 이거 그러니까 개를 무시하는 사람입니까 지금? 걔 때문에 돈을 써야 되냐? 보상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장 이거는 굉장히 빠르게 이거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한 건데 지금 예산으로는 택도 없다라는 거고 문제는 자 개를 그러면은 팔 거 아니에요. 또 이제 개 키우던 농장주들이 그러면 정부가 가져와 가지고 둘 중에 하나예요. 얘를 계속 보호소에 두면서 자연사하게 둘 때까지 죽을 때까지 두든지 다 도살하든지. 이게 그런데 1년에 한 달에 5만 원씩 잡으면은요. 한 마리당 네. 개 사육비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사료값도 들고 뭐. 46만 마리면요. 1년에 2,700억이 들어요. 개 사료비로. 1년에요. 아. 근데 이게 한꺼번에 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지금 예산으로는 택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아무런 계산도 없이 지금 주먹구구식으로 뭔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그 개 지금 키우는 사람들은 돈 빨리 줘 가져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 돈을 받으면 그 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돈 받고 그 식용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그 방침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져가서 정부에서 돈을 들여서 계속 키우면 지속적으로 예산이 2천 몇백억이 아니 1년에 2,700억이니까 10년이면 2조 7천억이 드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이고. 그 개를 정부에 맡긴 대신 돈을 받아간다는 거예요. 아니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두 가지. 하나는 보상금으로 주는 돈이 2,700억이 있고 그리고 개들이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죽이지 않고 있으면은 다 한꺼번에 46만 마리를 죽일 수 있느냐? 만약에 이거를 키운다고 가정을 하면은 개 사료 한 달에 5만 원, 한 마리당 5만 원씩 든다고 가정을 하면은 46만 마리를 한꺼번에 다 가진 않겠지만은 극단적인 경우에는
1년에 2,700억씩 얘들이 수명이 10년이면은 2조 7천억 원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 그러니까. 사오는데 몇 천억 들고 어. 또 그게 키우는데 몇 천억 들고 그러니까 사오는데 2,700억 그리고 매년 키우는데 유지하는데 2,700억인데 그 공간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는 그 46만 마리를 키울 공간도 없습니다. 심지어. 그러니까 얘들을 다 도축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도축을 하고 어디에 묻을 것이며 이런 계획이 정부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 지금. 이거 너무 끔찍한 얘기네요. 도축한다는 거는. 살처분한다는 얘기가 나오겠네. 그 예산 관점에서 보면 그런 식으로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예산 관점에서 보면은 근데 얘를 그거는 난 이해가 안 가는 게 개식용을 하여튼 개고기 먹지 말자고 결정을 할 거였으면 그거 차차 줄일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뭐 정부가 예를 들면 하는 몇 년에 게 걸쳐서 의대 정원 늘리는 것도 딱 이런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자기 때에 다 뿌리 뽑아버리고 이게 어떻게 되든 뒤에 어떻게 되든 그런 관점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차 무슨 10년 계획 이런 게 없고 야 내년부터 2,000명 뽑아 이런 식으로 가는 게 걔도 심지어 걔도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개고기 개식용으로 하지 말자. 그 좀 이제는 우리가 좀 다르게 살아보자. 동물권도 보호하면서 이런 얘기로 시작했던 얘기가 대량 도살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네요. 뭐 대량 도살로 이루어지는지 아니면은 사양 산업의 어떤 유지를 위해서 매년 3천억씩 한 10년 정도 3조 원 이제 투입하게 됐든지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어려운 어떻게 보세요? 참 저는 그렇게 대량 도축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이 아마 그 후과를 크게 치를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지옥에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김평론가님 보시기에 지금 해법은 있을까요? 아니, 천하람 의원은 뭐 어떻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하람 의원도 해법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기재부에. 그런데 계획은 있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시나리오가 나올 수도 있는데 계획은 있느냐. 그래서 아예 정부가 매입할 돈이 없어요. 지금. 예산 잡힌 거 보면 500억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당장 내년에.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장기화 될 것 같아요. 보니까. 네, 장기화. 이게 뭐 그 어떻게 보면은 취지는 어쩔 수 없지만 그 점차를 줄여 나가야죠. 이거 어떻게 단순간에 이렇게 딱 없애기 이게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아니 문재인 정권 때 탈원전도 60년에 한다고 그랬는데 탈 개식용도 뭐 한 60년 걸려야 되는 거야. 60년까지는 좀 그렇고 최소한 10년지대게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를 몇 년 안에 이거 다 하는 게 말이 되나 이게? 최소한 몇 년 계획 잡았으면 어쨌든 자연사하는 개도 있고 뭐 차차 줄어들면서 정리가 될 수도 있었을 텐데 안타깝네요. 마지막으로 요거는 네. 짚고만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안타깝네요. 네. 꼭 다루고 싶은 이슈인데 네, 가계대출. 지금 가계대출 너무 난립니다. 이게 엄청나게 문제인데요. 이게 그 일단 최근에 논란은 이복현 금감원장, 윤석열 본인이 굉장히 측근이라고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본인이 주장하는 금감원장 되게 굉장히 사과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웬만해서 사과를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왜 사과를 했냐면 작년 한 초 정도에 KBS에 출연해가지고 은행들 시중은행들이 금리를 이렇게까지 올리는 거는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었다라는 발언을 했거든요. 그 발언 이후에 이제 이게 일종의 뭐 구두개입 이렇게처럼 돼서 그 시중은행이 창구에서 대출을 이제 억제고 조이고 이러면서 갑자기 대출 절벽이 발생하고 실수요자들이 대출을 못 받는 상황이 벌어졌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혼란을 야기해서 이제 죄송하다라는 이제 한번 처음으로 이제 사과를 했었는데요. 이게 이제 조금 더 스토리를 따지고 가면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금감원이 계속 그 대출에 문제가 있다라는 발언들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스트레스 DSR이라고 대출 규제를 원래 6월에 시행키로 했다가 갑자기 이유 없이 2달 연기하면서 그 집값을 막 부추기고 대출 오히려 받아가라는 사인을 주면서 또 대출이 좀 규모가 많은데 은행들이 좀 알아서 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또 연초부터 해왔거든요. 그러면서 신생아 특례 대출 막 이런 거 뭐 40조씩 풀고 막 이런 여러 엇박자 전략을 해왔는데 왔다 갔다 한 거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은 이게 약간 뱀이랑 비슷한 건데요. 금융사들이 대출 금리를 올린 겁니다. 대출 금리를 근데 그냥 한 번에 올리고 막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무려 제가 요즘 기사를 찾아보니까 22차례나 올렸다 그래요. 특히 이제 주택담보대출들을 그러니까 그 이복현이 이렇게 이제 와가지고 얘기하는 게 웬 뒷북이냐. 이게 금융에 대해서 너무 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느냐 이런 얘기들이 오히려 현장에서 나오더라고요. 검사 출신 금감원장. 네, 그래서 22차례나 올렸는데 이제 와서 뒷북치고 또 현장에서 혼란 야기시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가 됐었는데요. 요 얘기만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이제 시중 금융사들이 한창 금리 상승기에 실적 잔치를 벌였잖아요. 근데 요새는 실적 잔치 기사가 덜 나옵니다. 왜 덜 나오냐면은 재밌는 현상 하나 발견했어요.
워낙 실적 잔치로 욕을 많이 먹으니까 이제 직원들에게 보너스 파티를 막 엄청나게 줬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욕을 먹으니까 이제 뭘 하고 있냐면요. 주주들에게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자사주 대량으로 매입하고요. 막 이러면서 주주들 배당을 늘리고 하면서 주주들한테 잔치를 벌이고 있고, 그래서 지금 4대 금융사들의 주가가 연초 대비해서 대부분 2배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금융만 빼고는 우리금융 한 1.5배 올랐고 한 2배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한국 주식시장을 개미털기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 금융사들은 아까 이제 배민처럼 자영업 털기, 이게 자영업들이 연체율 엄청 심각하고 서민 금융 털기를 하면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금융사들의 주주들만 그 좋은 행동들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실 금감원이 좀 제대로 감독해도 부족한 판에 이복형 원장이 너무 본인이 좀 튀는 발언들을 하면서 혼란을 자초했고, 최근에 그래서 김병환 금융위원장한테 도대체 금융시장의 컨트롤 타워 누구냐 했더니 거기에 대해서 즉답을 못해요. 저는 제 역할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 번 물어보니까 컨트롤 타워 저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확하게 써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법에 정확하게 써 있습니다. 금융감독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을 갖는다. 예, 지금 거기에 대해서 그렇지만 김병환 위원장은 검사 출신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비밀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금 혼란을 자초한 이복현 원장이 좀 책임을 안타깝다. 지고 좀 자숙하면서 좀 원래 컨트롤 타워대로 잘 운영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안타깝네요. 대한민국은 무정부 상태입니다. 이분이 금감원장 될 때 아니 검사 출신이 금감원장 해도 됩니까? 그러니까 금융수사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금융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되었던 분이죠. 대혼란이에요. 근데 진짜 지금 뭐 그 계획이 있잖아. 집을 산다는 건 사람들이 몇 년에 걸쳐서 평생 돈 모아가지고 사는 거기 때문에 나 몇 월 달에 대출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3.5% 계속 있다. 오늘 이제 내렸는데 있는데 은행 주담대는 막 4%에서 6%, 8%막 갔다가 다시 떨어졌다가 갑자기 또 아무리 금리 이자 많이 쳐줘도 안 빌려준다는 시기도 있었어요. 한 달 동안. 완전히 그게 이복현 원장 자초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 하면은 이렇게 올리는 거 우리가 원한 게 아니었어. 그러니까 금리를 내리는 대신에 그 대출을 안 해주고. 아예 대출 안 해줘 버리더라고. 정말 무정부 상태라고요. 정부를 빨리 세웁시다. 김준일 평론가님. 네. 무정부 상태면은 빨리 정권을 새로 만들든지 뭐 대책을 세워야죠. 실세가 전면으로 나서든지. 실세. 예, 아니 뭐 명태균이나 김건희 이런 분들이 아예 대놓고 나서서 국정을 제대로 해보든지. 책임을 지고. 그 얘기는 월요일에 이어서 하시죠. 알겠습니다. 김준일 평론가님. 네, 오늘 정책경제다에서 국감 중요한 이슈 살펴봤습니다. 김준일 평론가님, 윤형중 대표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